안녕하세요. 의학교육학개론 9번째 챕터입니다. 9번째 챕터의 제목은 강의, 강의하기, 그리고 학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핵심적으로는 강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끝에 학습이 붙어 있는 이유는 결국 강의라는 것도 가르치는 티칭의 한 가지 수단일 뿐이고, 티칭의 목적은 결국 학습자의 러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장 마지막에 러닝이란 키워드까지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챕터의 제목을 짓지 않았나 합니다. 아마도 강의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어떤 교육의 방식이나 형태 중 하나일 텐데, 이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먼저 오버뷰, 다른 챕터와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이후에 학생들이 강의에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는 강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수행하고 그리고 강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쭉 살펴본 다음에 컨클루전과 레퍼런스, 퍼더 리딩 등으로 마무리하는데, 앞선 다른 챕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밸류에이션은 우리말로 평가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평가라는 이밸류에이션에서의 평가는 보통 시험을 봐서 한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학생에 대한 평가인 어세스먼트와 달리, 보통 이밸류에이션이 말하는 평가는 어떤 수업이나 과목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이것들이 의도한 목적을 잘 달성하였는가, 의도한 학습 성과 혹은 의도하지 않은 학습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와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 evaluation이 의미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 챕터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을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는 종종 효율적이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은 교수 방법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이 챕터의 목적은 그렇다면 어떻게 강의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강의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마 한 명의 교수자 혹은 강의자가 얘기해서 수백, 수십, 수천 명에게 동시에 정보를 아주 다수의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의의 효율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의 효과성이라면 이렇게 연자가 전달한 내용 중에 실제로 들은 사람 중 몇 프로나, 아니면 이 한 명의 청중은 연자가 얘기한 예컨대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실제로 기억에 남아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 챕터에서 다루는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는 학습이 지식의 전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지식이 전달된다는 것은 렉처러, 교수자, 강의자로부터 학생에게로 전달된다는 뜻이지요. 렉처러로부터 학생, 스튜던트에게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전통적인 강의를 구성해 왔는데, 사실 더 효과적인 모델은
지식이란 것은 학생에 의해서 actively constructed, 즉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식은 knowledge라고 한다면 knowledge는 렉처러, 가르치는 사람이 마치 공을 던지듯 학습자에게 던져서 학습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학습이자 지식의 축적이고, 다만 교수자는 이 지식의 축적 과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 즉 파실리테이션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이 조금 더 강의에 대해서 효과적인 강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과 같이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학습자 중심의 지식의 구성을 돕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교수자는 결국 이 학습자가 하는 일,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하면 더 서포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여러 내용의 두 번째 요약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강의는 학습 성과라는 관점에서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이 계획을 할 때 가르치는 것, 교수, 그 다음에 촉진, 테크닉과 평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학습 성과라던가 티칭과 파실리테이션의 테크닉,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요약은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어떤 프로그램, 미디어들이 강의에서 어떤 중심적인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에서 지금 PPT 슬라이드에 음성을 입히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비주얼 미디어나 시각 자료나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 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어떤 일부분, 강의의 적어도 어떤 일부분은 비주얼 미디어, 시각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미디어와 보컬 프레젠테이션이, 비주얼 플러스 보컬이 동시에 제공됐을 때 말하자면 학습자는 인지적인 부담, 머릿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한쪽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같은 것이 부득이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곤 하더라도 어느 순간만큼은 비주얼 미디어를 뺀 상태에서 말하자면 목소리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네 번째 요약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강의는 평가되어야 한다입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강의 평가라는 것이 과목마다 존재하고, 학기 말에 특히 학부생들, 성적에 민감한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의 평가를 해야만 그 과목에서 내 성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크게 이제 진지하지 않게 성적을 보기 위한 그냥 지나가는 관문 정도로 적당히 해 넘기곤 하지만,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모든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그 강의가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보통 이제 강의 평가라고 하면은 한 과목, 한 학기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이 챕터에서는 one minute paper, 즉 이 과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있는 간단한 서식, 단순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평가 테크닉을 one minute paper라는
예시와 함께 제안하고자 하며 이 외에도 학생으로부터의 설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료로부터의 평가, 피어 이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강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내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쭉 이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트로덕션 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인용 문구로 이 챕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면서 이야기를 한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는 동안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데 강의의 어떤 현실을 살짝 비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졸리면은 잠깐 멈췄다 들어도 되고 10분만 들었다가 나중에 나머지를 들어도 되고 10분씩 10번을 끊어 들어도 되고 아무튼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강의 수강 속도나 시간대를 다 조절할 수 있지만 기존에 특히 여기서 말하는 렉처러는 오프라인 대면 강의 상황에서의 렉처러를 말할 텐데 아마 학술대회 같은 발표 자리도 예전에 학술대회에 오프라인에서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연자가 얘기를 하고 하는 동안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이 잘 듣기도 하지만 또 많은 청중들은 딴짓을 하거나 졸고 있거나 그런 경우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강의의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모습 때문에 좀 안 좋은 평가라든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강의가 어떤 아주 단순화된 학습의 모델에 기초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비판을 받기도 하죠. 단순화된 모델이라면 내가 말하면은 넌 배울 것이다 라는 누가 봐도 사실 이렇게 되지 않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혹은 잘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사고 방식을 롤모델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자, 즉 교수자는 보통 그 분야의 익스퍼트, 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강의는 이 전문가의 머릿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 전문가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습자는 전문가의 머릿속에서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서 내용의 개념적인 이해나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목적은 강의를 비꼬거나 비하하거나 강의가 잘못됐다, 강의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강의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교육적 개입이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강의는 교수자의 중심을 둔 교수자 중심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도권을 쥐고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티처, 즉 교수자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라는 상황, 강의 모드에 있는 상태에서 그 집중 혹은 관심 혹은 어떤 초점은 교수자에 있고, 즉 교수자가 어떻게 가르칠 주제를 구성하고 구조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강의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혹은 강의 내용의 구조화하는 방식, 전달 방식에 따라서 강의의 질이 교수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어쨌거나 누차 말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특히나 리소스가 제한된 상태에서, 즉 지금 사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의학교육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자가 현실적으로 이제 저 혼자인 상황에서, 혹은 제가 혼자서 이 과목을 꾸려가야 하는 아주 리소스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전달을 최대화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이러한 강의 방식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즉 효율성과 대비해서 효과성을 따져보면 학생들이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에 오로지 10에서 20% 정도만을 정확히 reproduce, 다시 떠올린다거나 재생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낸다거나 설명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일 텐데, 이제 아무튼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 이 10%에서 20%라는 수치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거나 핵심은 강의에서 전달된 내용의 아주 일부만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은 강의는 어떤 과목을 커버하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학생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강의가 아주 잘 구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의의 특성상 저도 이 과목에서 아주 대단한, 혹은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걸 머릿속에 넣고 갈 거라는 아주 높은 기대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학교육학 개론이라는 이 과목의 제목에 맞춰서 의학교육의 전체적인 넓은 영역을 얕게 커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그나마라도 더 기억에 남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 주차별로 약간의 과제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강의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팁이라든가 교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강의라는 형식 혹은 수단, 교육 안에서 학생은 어떻게 배우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학생의 학습을 중심에 두고 강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스컬러십, 이제 학술 문헌, 학술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다수의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에서 확인된, 즉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된 그 중요한 사실들로부터 강의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그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강의하는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학습자는 언제나 약간이라도 관련된 사전 지식, 신념,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과목인 의학교육학 개론을 예로 들자면, 이 과목을 듣기 전까지, 그리고 이 과목을 듣는, 혹은 이 9번째 주차 수업을 듣는 이 순간, 듣기 직전까지도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교육에 대해서, 혹은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거나 거의 접한 적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강의라는 것을 직접 들어본 적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강의를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강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나름의 신념이나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의 주제가 무엇이 되었던 학습자는 반드시 그와 관련해서 뭐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 사전 개념, 그것이 설령 오개념, 잘못된 개념일지라도 그것은 학생들이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무엇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모양을 결정하고 그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원래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학생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더 얻어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밑바탕,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학습자는 what you say, 즉 렉처러, 강의자가 연자가 하는 말 그 자체를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속담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은 강의에 몇 가지 연습, exercise, 연습 활동이나 학습 활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무엇을 이해했고 알고 혹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치려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는데 학습자가 얼만큼을 아는지를 모른다면 그럼 내가 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가르치는 사람은 감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학습자가 그럼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지 예컨대 1번과 3번과 4번은 잘 알고 있는데 2번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학습자로부터 일종의 학습 활동이나 연습 활동 등을 통해서 학습자가 무엇을 아직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알아내야만 이 모르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더 집중할 수 있고 여기에 학습자도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학습자가 듣고 보는 것은 작업 기억이라는 것 속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작업 기억은 문제는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그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뇌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작업 기억의 용량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작업 기억은 빠르게 다 채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작업 기억에 더 이상 빈 공간이 남지 않게 되고 그 상황에서 학습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자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고 곧 매우 지루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기억의 한계라든가 혹은 작업 기억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강의에서 학습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몇 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자가 알아야 할 것이 아무리 많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익스퍼트, 이 강의를 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나에게는 다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학생이 다 알아야 한다고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강의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핵심적인 소수의 few니까 한 두세 개 정도의 내용이라고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 핵심 내용으로 강의를 한정 짓고 그 강의 중간중간에 학습자가 따라올 수 있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 또 학습자가 노트 필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 보게끔 그런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특히 이러한 온라인 녹화 영상의 경우는 학습자가 영상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끊었다 보거나 뭔가를 더 구글링 해보거나 한 뒤에 다시 강의를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강의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지식이 엠베드 되려면, 즉 엠베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좀 애매한데, 말하자면 머릿속에 콱 박히려면, 혹은 장기 기억으로 이동해서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즉 새로운 지식을 오래 유지하려면 반드시 그 새로 배운 지식이 반복되고 어떤 연습, 시연되어야 한다. 이 리허스드는 보통 공연에서 리허설이라고 하는 그 리허설의 어떤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내가 배운 내용을 내가 배운 방식과 혹은 내가 이해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생이 새로운 지식을 배운 다음에는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서 아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증례라든가 연습 문제를 풀거나 퀴즈를 내거나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지식이 어떻게 실제 상황 혹은 문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학생이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지식을 반복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모든 효과적인 강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우고 또한 동료로부터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강의에서는 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한 것과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동료 학생들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기회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혹은 교수자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와의 상호작용, 혹은 동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동료가 아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학습은 아주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공의 경험, 내가 한번 친구에게 가르쳐보고 말로 설명해보는 이와 같은 성공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또 다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갖게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강의를 준비하고 실제로 하고 평가하는 preparing, performing, 그리고 평가, evaluation까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분야의 내용 전문가, 익스퍼트라는 그 사실만으로 강의할 준비가 되었다라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의를 애초에 할 엄두나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그런 기술을 자연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출중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preparation, 준비는 반드시 그 전문 지식과 개념을
학습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꿔내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컨셉과 팩트, 개념과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개념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트 페일리어라면은 이와 관련된 팩트라면 유병률이나 모탈리티, 테라피틱 치료 방침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와 관련된 컨셉, 개념이라면은 정상의 심장의 어떤 생리, 정상 심장의 생리라든가 좌측, 좌심, 네, 왼쪽 혹은 레프트 또는 라이트 하트 머슬 펌프 페일리어 같은 것이 컨셉의 영역에 분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팩트와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비유는 건물을 짓는 것에 팩트와 컨셉을 대응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시켜 본다면 팩트는 벽돌과 같은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집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프레임워크를 잡기 위해서는, 즉 기반을 다진다거나 어떤 빔이나 기둥 같은 것을 포함해서 어떤 구조를 잡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컨셉이라고 이 챕터의 저자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뿐만 아니라 구조를 잡아주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컨셉 역시 지식의 어떤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계획할 때는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핵심적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라는 것은 보통 1시간 정도의 강의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를 할 때 3-4가지의 핵심적인 개념을 학습자가 꼭 배웠으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3-4가지 개념을 결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르치려는 내용,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합니다. 핵심적인 개념을 먼저 꼽고 이것을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로 정의를 한 다음에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혹은 배워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즉 학생의 사전 지식이나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1번에서 정의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어떤 수준으로 학생이 이해나 능력을 달성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강의를 준비할 때 던져봐야 될 핵심적인 질문을 이 박스 9.1에서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그래서 최대 3-4개 정도에 해당하는 핵심적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학생이 재생산하거나 설명하거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 가르치는 사람의 현실적인 기대를 명확히 정의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서 어려운 개념은 무엇이며, 그 어려운 개념을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단순화해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비유를 활용하거나 예제를 활용하거나 다이아그램을 활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이 개념을 가장 학습자들에게 명확히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집중력을 시작부부터 어떻게 하면 잡아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학습자에게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한번 꺼내서 활용해 보게끔 어떤 케이스나 문제나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학습자가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게끔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이번에 배울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고 연습하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자가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퍼폼하거나 혹은 어떻게 무엇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션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학습 목표는 강의의 시작 부분에 설명이 곧바로 되어 있어야 해서 학생들이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 되어 있는 학습 목표의 설명에 따라서 이 강의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객관을 잡을 수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내가 이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 초반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통해서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강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강의를 직접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혹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챕터의 저자는 강의는 어떤 형태의 퍼포먼스인데 그 퍼포먼스의 목적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퍼포먼스다 라고 강의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의 목적이라는 것이 학습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의 초점은 반드시 학습자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렉처러, 강의자는 이 강의라는 과제를 할 때 있어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는지 보다는 내가 무엇을 전달할지에 더 신경 쓰는 실수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학습자가 무엇을 실제로 배우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의 목적은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아마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혹은 강의자의 퍼포먼스는 강의자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학습자가 얼마나 잘 배웠느냐를 중심에 두고 강의의 퍼포먼스가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아마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렉처의 퍼포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 코urse 디자인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수업도 마찬가지고 과목이나 과정, 교육과정 모두 마찬가지인데 그 과목 혹은 수업을 둘러싼 맥락은 언제나 중요하고, 왜냐하면 어떤 교육도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둘러싼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 컨텍스트는 교육과정 내에서 몇 학년에 진행되는, 몇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인지, 어떤 교실이나 어떤 공간에서 진행되는 수업인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지, 혹은 환자나 다른 전문직 동료를 포함해서 어떠한 세팅, 이외에 어떤 세팅에서 진행되는 수업인지, 이 모든 것들이, 강의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다 컨텍스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당연히 중요하고, 컨텍스트가 중요한 이유를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학습자는 그 학습이 특정 내용을 배운 맥락, 특정 내용을 학습한 맥락과 관련해서 배운 지식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교육 내용을 가르칠 때 그 교육 내용이 특정 환자 혹은 환자군의 맥락에서 나중에 학생들이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면, 실제 환자든 아니면 가상의 환자든 혹은 비디오든 무엇을 사용해서든지 그 학습해야 하는 지식, 즉 교수자가 가르치려는 지식을 학습자가 배워야 혹은 활용해야 하는 바로 그 맥락과 관련해서 혹은 그 맥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교실에서만 혹은 아무 사례와 무관하게 이론과 원칙과 혹은 단순한 팩트에 나열만 하고 나서 학습자가 이걸 나중에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에게 혹은 질병에 무난히 적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환자든 질병이든 특정 컨텍스트에 적용하기를 바란다면 애초에 교육 자체를 그러한 컨텍스트와 충분히 연관지어서, 그 컨텍스트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가르칠 때 이 질병이나 환자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한 관련성을 지어주면서 가르쳐야, 그래야 학생이 나중에 이렇게 배운 내용을 질병의 맥락 혹은 병원 혹은 의료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렉처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즉 파워포인트와 키노트와 같은 이 챕터에서는 이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미디어라고 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도구들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파워포인트와 키노트 같은 것들이 거의 필수 불가결하고, 이것 없이는 강의를 혹은 내용을 거의 전달할 수 없는, 혹은 그렇게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를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어떤 테크닉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몇 가지가 박스 9.2에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하나의 슬라이드당 1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타이틀, 첫 화면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강의 슬라이드가 반대로 강의 50분 정도의 강의를 하도록 요청받았다면은 아무리 많아도 50개의 슬라이드를 넘지 않는 정도로 구성하라는 게 첫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형태의
어떤 저작권 같은 게 걸려 있지 않은, 혹은 모든 사람들이 주로 흔히 사용하는 그러한 폰트를 사용하되, 사이즈를 또 충분히 크게 해서 가르치는 공간의 뒤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강의실 뒤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요즘같이 온라인 수업에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해석할 때 강의실 뒤쪽에서 보는 학생은 없지만 모바일 기기나,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사람이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사람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작은 폰트는 적절하지 않고 일정 정도 큰 크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슬라이드에는 최대한 가장 가급적 적은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그 단어들이 어떤 교수자가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 적고 있기보다는 어떤 트리거로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지금 꽤 많은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단어를 거의 그대로 직역 혹은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번째 규칙을 지금 저는 이 수업에서 상당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 자체를 각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께 충분히 사라고 하기보다는 이 슬라이드 내에서 가급적 모든 내용을 다루기 위함이고, 이걸 제가 부분 개조식으로 요약했을 때 어떤 중간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걱정 때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적절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이나 이미지나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능한 경우 개념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고, 적절한 시점에 요약을 해서 학습자들이 그 수업의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요약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박스 9.2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생각하면 좋은 것은, 우선 여러 가지 근거에 따르자면 학습자들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동시에 슬라이드에 강조된 내용들을 읽어 나가는 것, 즉 들으면서 동시에 읽는 것이 상당히 distracting,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자극 혹은 정보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이는 결국 앞서 설명한 작업 기억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은 슬라이드에는 이미지, 그 설명하려는 개념과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말로만 설명을 하는 편이 내용 전달에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늘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때는, 마치 지금처럼 혹은 학생들한테 이 강의 자료를, 수업을 한 PPT를 결국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학습 자료의 목적으로 PPT와 학습 자료가 같은 자료로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 PPT 설명할 때는 간단한 이미지만 하고 글 대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반면, 학습 자료에서는 만약에 PPT에 이미지만 있고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작업 기억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이미지를 두고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작업 기억의 한계라든가 학습자가 정보 처리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PPT 자료가 학습 자료의 용도를 겸할 때는 불가피하게 비록 덜 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충분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즉 PPT 같은 것을 설명을 할 때 가끔은 미디어를 꺼둔 상태에서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혹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토리텔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떤 내용 혹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지식의 전달이라기보단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자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어떤 서스펜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끌어가서 점진적으로 학습자를 어떤 이야기의 절정과 결말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나의 내러티브, 서사로 바라보고 그렇게 개념화하고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학습자 참여를 더 유지하게, 꾸준하게 학습자가 꾸준히 참여하고 관여하고 집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의 내용을 어떤 스토리로 구상하고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한 번에 더 추가적인 작업이라든가 훨씬 많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학습자의 이해라든가 집중력의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것임은 꽤 확실해 보입니다. 강의의 시작부부터 청중을 잡아 끄는 훅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한 이 강의의 이야기가 약간의 비꼬기, 그러니까 비틀림, 뒤틀림 같은 것을, 혹은 반전 같은 것을 주어서 마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게 만족스러운 그리고 꽤 흡족한 결말을 내게 하는 그러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반전이라는 게 결국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서 그 강의라는 이야기 자체를 매우 매력적으로 배치되게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끔 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네 번째, 강의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네 번째로 다루는 것이 액티브 러닝, 즉 능동적인 혹은 적극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면 결국 능동적, 적극적인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무언가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무언가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생을 더 바쁘게, 계속 바쁘게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학습 활동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액티브 러닝이란 것은 어떤 교수 접근법, 하나의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결국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학습자고,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교수자가 기울이도록 하는 용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의 목표가 단순히 학생이 뭘 하게, 막 바쁘게 무언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쉽게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이러한 액티브 러닝의 관점에서 가르침, 티칭이라는 것은 학습의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촉매와 같은 것이 결국 티칭, 교수 활동 혹은 교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수의 역할, facilitation, 촉매 혹은 촉진의 역할이라는 고 했을 때 학습자가 새로운 이해와 더 발전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고, 가이드 온 더 사이드라는 어떤 이러한 문구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 가이드 온 더 사이드에 앞에 붙는 게 더 이상 교육이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가 아니라 교육이 가이드 온 더 사이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사실 이 앞에 쌍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연단, 스테이지, 무대 위에 있는 현자, 현명한 사람,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세이지 온 더 스테이지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의 곁에서 그것을 학생의 곁에서 학생을 도와주는 조력자 혹은 뭐 유도자,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파실리테이션의 취지나 의미에 더 부합하는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을 설계할 때는 작업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학습자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능동적 학습을 구성할 때 혹은 그런 전략을 활용할 때는 새로운 지식을 연습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더 초점을 둬야 하고 또한 동료 학습, 즉 학습자들끼리 서로 설명해주고 설명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그 이득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한 혹은 효율적인 효과적인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스 9.3에는 액티브 러닝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박스 9.3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9.3에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 테크닉의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디오 리스폰스 시스템 ARS라고 줄여 부르는 어디언스 청중 응답 시스템 혹은 클리커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멘티미터라든가 혹은 카훗이라든가 소크라티브와 같은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도구들을 어떤 별도의 과거에는 ARS나 클리커라는 것이 작은 리모컨 응답지에 번호가 1, 2, 3, 4와 같이 적혀 있는 자판이 있는 리모컨을 각 청중에게 하나씩 배부하는 형태로 이런 것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고 훨씬 이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기 같은 것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고 이러한 클리커나 ARS 혹은 이런 스마트폰 기반의 시스템이 보팅,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퀴즈 문제를 출제하고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보기에 학습자가 더 많이 선택했는지 예를 들면 1번 응답을 선택한 사람은 50%, 2번 응답은 30%, 3번 응답은 5%, 4번 응답은 15%와 같이 각 응답 객관식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는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기 유용한 것이 ARS 앱 혹은 ARS 시스템 혹은 클리커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모여지면 그것이 자동으로 다른 모든 청중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어느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내가 틀리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런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만약 내가 맞추거나 틀렸더라도 나의 동료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알거나 모르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매우 유용한 액티브 러닝 테크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기억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강의를
10에서 15분 단위로 쪼개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즉 50분 수업이면은 50분 수업을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뤄야 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15분 혹은 10분씩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위로 나눠서 총 50분의 시간을 구성한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학습자의 집중력이라든가 워킹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의 개념을 약 10분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잠깐 멈춰서 학습자로 하여금 그 개념을 어떤 형태든 혹은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적용하게끔 연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케이스나 사례나 증례, 문제 등을 학생들한테 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옆에 짝꿍과 짝지어하거나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룹 디스커션. 특히 대규모 강의 상황에서는 그룹 디스커션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한 가지 수단으로 그룹 디스커션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옆에 있는 혹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서로 어떤 과목에 인게이지, 참여하고 서로 이런 참여를 독려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했을 경우 그 학생의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 정답을 다른 모든 학생들과 혹은 다른 그룹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이 좋은 예시라든가 정답을 알게 하는 것도 그룹 디스커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뤄야 할 때 그 여러 내용이 구분되는 사이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주는 용도로 그룹 디스커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전체 수강생이 모두 참여하는 디베이트, 토론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그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 되었든 그룹 디스커션이라는 것이 대그룹, 즉 대형 강의 세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전략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도 액티브 러닝 테크닉의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물론 현실에서는 질문을 해도 학생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서로 이제 노려보기만 하는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상호작용을 조금이나마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답을 했다가 혹시라도 틀리면 losing face, 즉 체면 쪽팔리기 때문에, 시쳇말로 쪽팔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가 지켜야 할 것은 10 second rule, 즉 10초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10초 규칙이란 말은 질문을 던지고 10 정도를 천천히 머릿속으로 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1명 또는 2명의 자원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교수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면 질문 있어요? 질문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1, 2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질문 없죠? 라는 식으로 학습자에게 실제로 질문을 하거나 혹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이 10초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수자는 그 침묵을 기다리는 시간이
질문을 한 교수자에게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속으로 10까지를 세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립드 클래스룸 역시 전통적인 강의를 활용한 혹은 전통적인 강의를 뒤집은 인사이드 아웃 강의의 안을 바깥으로 꺼낸 것이죠. 플립트도 결국 같은 의미일 텐데 이 플립드 클래스룸에서는 학생들이 제공된 비디오 혹은 녹화 강의 혹은 강의 자료 같은 것을 수업 시간 전에 읽어오거나 숙지해오고 대면 강의에서는 학습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피어 러닝 액티비티를 하는 방식으로 면대면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강의 시간에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런 일방적인 강의는 각자 집에서 편하게 가능한 때 듣고 모여서는 서로 상호작용과 논의와 토론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으로 꾸며가는 게 학습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전제 혹은 그러한 논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플립드 클래스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치고 예컨대 이번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신 다음에 10월 며칠에는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서로 몰랐던 것을 질문하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플립드 클래스룸의 한 가지 방식이나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플립드 클래스룸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인데 그 이후로 이것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누적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면 정보 전달 유형의 강의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립드 클래스룸은 꽤 사용할 만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강의 녹화라는 것이 꽤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플립드 클래스룸을 향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틀이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 단계에서 preparation 준비를 잘 하고 perform 강의 수행을 잘 했다면 그럼 드디어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할 차례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교수자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학생은 무엇을 배웠는가이고 이것은 성과 아웃컴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 제대로 작동했고 또 무엇이 잘 되지 않았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과정 즉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교수자는 수업이 끝났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생은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자는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이 무엇을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는지를 아마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아닐까요? 네, 아마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르친 결과로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특히 내가 가르친 대상에게 이 수업은 무슨 의미였는가, 이런 측면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학생의 노트 필기를 몇 개 샘플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노트 필기를 보면은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같은 것을 노트 필기를 보고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노트 필기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혹은 그 자료를 입수하는 것조차 거의 쉽지 않은 일일 거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 챕터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원 미닛 페이퍼를 작성하게 한다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 미닛 페이퍼는 1990년대에 개발된 아주 우수한 좋은 방법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에 생각되었는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는지, 어떤 개념이나 사실이 불확실하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남아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기에도 쉽고 평가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 미닛 페이퍼의 예시가 피겨 9.1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수업에서 매주 선생님들께 작성하게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인데, 이름과 날짜와 강의 제목 같은 거야 제 수업이라고 하면은 매 주차에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1번 질문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느껴진 것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 질문은 이 수업이 끝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1번과 2번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배운 것,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교수자가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학습 목표로 제시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내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고 깊이 남은 것은 그 내용의 교수자가 강조한 혹은 정한 중요도와는 약간 별개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1과 2는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모호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것만으로도 교수자는 학생들이 오늘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업의 말미에 던져볼 수 있는 평가를 위한 질문은 무엇이 제대로 됐고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입니다. 강의를 평가하는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동료로 하여금 그 강의를 관찰하게끔, 참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참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강의 녹화 영상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특히 같은 과목을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같은 과목의 LMS에 함께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LMS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예컨대 A, B, C, D, E 교수의 과목 수업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라면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동료 교수 혹은 동료 교수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업한 내용을 한번 참관하거나 그것을 보고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강의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의를 녹화해서 그 비디오를 리뷰해 보는 것을 또 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강의를 한 사람이 기억하는 것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다고 기억하는데 실제로 내가 한 모습을 영상으로 두고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강의를 녹화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 영상이라면은 이제 녹화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나서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도,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걸 파악한다고 해서 또 고치는 건 쉽지 않아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과 고치는 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의 녹화 영상을 스스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는 강의평가 설문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흔히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유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평가법일 수는 있습니다. 설문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 도구 혹은 정량적 척도를 가지고 답을 얻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수행 능력의 측면, 여러 측면들이 있을 때 이쪽 측면은 5점, 어떤 측면은 3점, 어디는 잘해서 8점, 어디는 더 못해서 1점, 이런 식으로 내 수행 능력의 여러 측면에 각각의 점수를 설문 문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진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설문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점수를 줬더라도 왜 그러한 점수를 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5점 만점에 2점을 줬는데, 어떤 학생이 2점을 줬지만 왜 2점을 줬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만약에 이 특정한 점수를 줬으면은 그 점수에 대한 이유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좋은데, 또 한편으론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주관식으로 뭔가 더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자세히 그 이유를 써주는 것은 또 아니라서 설문 자체가 꽤 유용하고 강력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9.4에는 동료의 티칭, 교육 상황을 평가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CTQ라는 설문이라든가 POF, Peer Observation Form이라는 것이라든가 Peer Observation Scale이라든가 SFDP 26, Stanford Faculty Development Program Evaluation Tool 혹은 PMAX라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아마 여기 있는 설명에 따르면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찾아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으시면 동료에 대한 평가 혹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도로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수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초반부에 설명한 것과 같이 아주 다양한 세팅에서 필수적인 교육적 인터벤션, 다르게 말하면 교육 방법으로 여전히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교수자가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고 롤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강의가 아니라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기란 혹은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고, 따라서 그 강의를 어떻게든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라는 게 강의하는 사람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 개선의 초점을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 어떻게 하면 학생이 더 잘 배우게끔 이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개선한다면 더 바람직한 혹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강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뒤쪽에는 다른 챕터와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및 추가 읽을 거리가 있으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의학교육학개론 9번째 주차의 9번째 챕터 강의하기 그리고 학습에 관한 챕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